오늘은 그 현장 답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독립기념관 전시관들을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무장투쟁을 벌였던 전시관을 중심으로 해서 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런 거죠. 자기가 사형 집행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 안중근을 감시했던 간수 있지 않습니까? 간수. 이 간수는 일본군 출신 일본군인데 안중근을 존경을 했어요. 근데 안중근을 사형 집행장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얼굴에 근심이 많았던 거지. 선생님들 조금 이따 사형 집행되면 뭐를 할 것 같습니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분은 자기를 끌고 가는 일본군을 배려하는 글씨를 써주고 있는 거죠. 대단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가나다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김자진 써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민족대표 39인이라고 그러면 저희 그 밑에 쓰여있는 분들 보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에요. 김동삼 선생도 보이고. 네, 김동삼, 김규식, 김교헌, 여준, 유동열, 우리 독립운동사에 획을 그신 분들인데 이분들하고 이제 이게 예전에는 1918년에 이제 선언서가 발표됐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니다. 1919년 2월 11일이다. 우리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데 임시정부는 이따 나오겠지만 서울에 하나가 있었고요. 저기 블라디보스톡에 하나 있었고 상해에도 하나 있었어요. 근데 나라는 하나인데 정부가 세 개다 보니까 1919년 9월에 통합운동을 벌여서 상해로 하나로 만들어내는데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바로 3.1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상이 이렇게 있고요. 단상이 있고 그 앞에 일본군들이 도열해 있었고요. 도열했었고 단상 뒤에 일본인들이 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던진 거예요. 단상 뒤에서. 네. 한 11시 방향으로 가서 던진 거예요. 투탄력을 하신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 청살리가요, 제가 그날 말씀드렸죠. 백운평 전투가 김자진이 이제 처음으로 청살리 전투를 한 곳인데 이 백운평 전투지 행정구역이 청산리예요. 여기 백운평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대에서 일어난, 지금 보세요. 선보산, 시구, 만기구, 맹골, 만누구, 천수평, 백운평, 고동아, 어람촌. 그러니까 요 청살리, 요 입국, 그러니까 처음에 백운평 전투가 있었던 거고 일본군들하고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투를 벌여요. 일주일 동안. 근데 이제 첫 전투지가 이제 백운평 전투고 그게 이제 청살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청살리 전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거는 그 사람이 쓰는 말이라고 그래요. 말. 그래서 말만 지키면 혼이 지켜진다고 봅니다. 혼이 지켜지면 국권 회복도 되고 조국의 독립도 이룰 수 있다라고 봤던 분들, 이분들이 이제 어민족주의 계열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국내에서 모든 이념과 사상을 초월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를 신간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의 이성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 홍성의 인물 깊게 읽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홍성이 배출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백야 김자진의 삶과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청산리 대첩이라는 것으로 너무 유명해져서 그 외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통해서 백야의 삶과 독립운동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학교 이성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백야 김자진 장군입니다. 홍성,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독립운동, 홍성하면 또 떠오르는 이미지가 홍주병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해 한용운 선생님 있고, 백야 김자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백야 김자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의를 할 텐데, 사실 홍성 분들 웬만하시면 이제 백야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죠? 근데 의외로 백야가 많이 알려진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김자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청산리 대첩만 떠오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들 백야 김자진 하면 청산리 대첩, 만주 무장투쟁 이것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청산리 대첩이 워낙 큰 독립운동사에서 획을 긋다 보니까 그 외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김자진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부분들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의외로 백야는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하기 직전에 하기 이전부터 국내 독립운동이라든지 계몽운동이라든지 아주 활발한 독립운동들을 펼쳐요. 그런데 오히려 만주에서 항일투쟁만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들이 이제 잘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할 거는 성장과정과 민족의식의 형성, 그러니까 홍성에서 갈산에서 태어나셔서 활동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계몽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국권회복운동, 나라 뺏기기 전에 국권을 회복해오자 하는 국권회복운동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졌던 건 이 만주에서의 독립운동만 알려졌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몽운동이나 국내 독립운동을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1930년 1월 24일 날 이제 만주에서 순국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자, 출생을 볼 텐데요. 선생님들 1889년 11월 24일생이십니다. 어디서 태어나시냐면 충남 홍성군 갈산면 행산. 이건 지금 현재 지명이고요. 아마 당시 지명은 고도면 상촌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충남 갈산에서 태어나시고요. 본가는 안동입니다. 우리 안동김씨 풍년조시 할 때 그 안동김씨고, 자가 이제 명여가 되고요. 호가 백야가 됩니다. 백야. 근데 이 집안이요, 뭐라고 될까? 명이 좀 짧은 집안이에요. 이 김자진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이 김자진 할아버지가 김병자 태자를 쓰시는데 이분이 23살에 요절을 하세요.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후사가 없으니까 이제 양자를 얻었는데 그 양자가 김자진 아버지예요. 김형자 규자 쓰시는 분인데 이분 돌아가신 나이를 보세요. 28세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상당히 이제 명이 짧은 거죠. 이 김자진 아버지가 김영규가 28살, 그러니까 김자진이 3살 때. 그리고 여기 삼형제예요. 김경진, 그 다음에 김동진, 가운데가 좌진입니다. 김경진, 김자진, 김동진 이렇게 삼형제인데 이 동진은 태어난 지 4달 만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죠. 네. 어쨌든 그 양자로 얻은 아들도 일찍 죽음으로 인해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집안은 이제 할머니도 미망인이고 엄마도 미망인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백야 김자진이 크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 집안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갈산 쪽에서는 이 김자진 집안 땅을 안 받고는 돌아다닐 수 없었다고 했을 정도로 상당히 부잣집이었다고 그러고요. 집이 90칸 정도 됐다고 합니다. 요건 조금 과장이 있는 것 같아요. 90칸 정도의 집이 있었다. 그리고 노비가 50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상당히 부잣집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김자진이 이제 3살 때 부친이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편모스라에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위에 형이 있었거든요. 김경진. 근데 이 김정진이 서울 양자로 갑니다. 김덕규라는 분한테 양자로 보내지면서 이제 누구만 남겠습니까? 김자진하고 김동진 두 형제만 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있던 김자진이 이 집안의 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아버지 돌아가셨고 형은 양자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꼬마 아이가 그 많은 재산과 노비를 관리하는 가장이 되는 거죠. 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안 좀 대단한데요. 김옥균 아시죠? 갑신정변의 김옥균? 이 집안 분입니다. 이 집안 분이고요. 김옥균 아시죠? 네. 그 다음에 김종진이라고, 요분은 이제 1920년대 후반에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였던 분이에요. 김자진하고 또 같이 활동하십니다. 요분도 이 집안이고, 김현진이라고 요 홍성 지역에서 무공해라든지 또는 홍성 지역의 사회운동을 주도했던 분인데, 그분도 바로 요 집안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집안이 이제 안동김 씨 수북공파 분들이 요 홍성 지역에서 계몽운동이라든지 일제강점기 때 이제 독립운동들을 많이 한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요건 당연히 복원한 겁니다. 복원한 거고요. 갈사면 행산리에 가면 본가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또 기념관이 있죠. 네. 요거 이제 안채 건물이고 다들 보셨죠? 네. 요게 이제 백야 기념관입니다. 요게 이제 백야 사죠. 백야 사당. 네, 사당. 예전엔 이게 없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백야를 좀 볼 텐데요. 이게 이제 백야 김자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요 한자로 네 글자입니다. 요걸 억강부약 이렇게 쓴 겁니다. 억강부약. 이게 이제 한자로 말하면 강한 것은 누르고 약한 것은 돕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어린 시절을 지내게 되는데, 이 백야는요 인생 철학이 몇 가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글 공부를 안 해요.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하셨어요. 요게 이제 글이라는 것은 자기 성명 세 글자 쓸 줄만 아면 된다. 이게 이제 인생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지식보다는 이제 행동을 중시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 공부보다는 어린 시절에 주로 뭐를 하냐면 체력 단련이나 무술연마나 병정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즐겨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서당을 보내지 않습니까? 분명히 서당으로 출발을 했는데 서당은 안 가는 거죠. 들에 가서 병정놀이하고 무술연마하고 뭐 이런 것들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 공부보다는 이제 무술연마에 집중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근데 글은 잘 안 읽었는데요. 유독 열심히 탐독했던 서적들이 있어요. 그게 삼국지, 또 뭐 수호지, 뭐 손자병서, 육도삼장. 이게 되게 병서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열심히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별명이 삼국지 선생이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 병서들은 탐독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920년대 만주에서 항일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반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병서들을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읽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이 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백야는 이제 독특한 성격이 있는데, 이 집안 부잣집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제 집에서 나갈 때는 비단 옷을 입혀서 내보내는 거죠. 부잣집, 이거 뭐 대단한 아이니까. 근데 들어올 때는 항상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들어왔대요. 왜 그러냐면 나가보면 이제 자기 동년배들은 집이 가난하니까 옷이 이제 허름한 거죠. 그럼 이제 자기 옷을 벗어주고 친구 거 입고 들어오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자주 하면 뭐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하고 막 엄마가 야단을 치죠. 절대 옷 바꿔 입고 들어오지 마라. 근데 김자진이요 주로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대단한 집안에 자기가 귀한 인물이라는 걸 알아. 이 집안 김자진 얼마나 귀하겠어요. 다칠까 막 애지중지하게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상당히 귀하다 이런 건 느끼고 커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주로 할머니나 엄마가 못하게 하면 주로 단식합니다. 문 담궈놓고 밥을 안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흘 안에 할머니나 엄마가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하는 거죠. 매일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식하면 그래 옷 갈아입고 와라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나가는 이제 거지들 만나면 대부분 들어와서 또 밥을 먹였다고 해요. 기록을 보면.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들 거리는 데리고 들어오면 너 그냥 안 된다고 혼내킨 거죠. 그럼 또 뭐 하겠어요? 단식하는 거죠. 말 사달라고 그래. 말 사달라고. 이 집안이 말을 사줄 형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애가 떨어져서 다칠까봐 단식합니다. 할머니가 말 사주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병정놀이 할 때 대장기를 쓰고 이렇게 그 깃발을 들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항상 억강부약 썼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항상 강한 것은 누르고 약한 것은 돕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유년 시절을 보냈던 인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되게 백야를 억강부약의 꼬마 대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자진 하면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대표적인 막 독립운동가, 무장투쟁가 뭐 이렇게만 인식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약한 자를 돕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면에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만주에서 항일 투쟁을 하는 어떤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 5세부터 이제 글 공부를 시작을 하고요. 8살 때부터 한문사숙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야가 글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그나마 백야 김자진이 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요 한문사숙 선생님이에요.
김광호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백야한테 큰 영향을 미쳤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김광호 선생하고의 만나면 또 큰 인연을 맺게 되는데, 이거 이제 김석범이라고 쓴 겁니다. 바로 이 김석범 선생으로부터 서울에서 이 전개됐던 실력 양성 운동, 계몽 운동, 이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백야의 인생에 이제 크게 세 분이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가 한문사석 선생님이었던 김광호 선생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가 이제 계몽 의식을 부여한 김석범 선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야 인생에 또 큰 획을 그은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홍주병입니다. 홍주병. 여기 대단하지 않습니까? 1895년, 96년에 한 번 일어나고요. 1905년, 6년, 요때 또 한 번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한말 의병전쟁에서 가장 획을 그은 의병전쟁 하나를 말하라 그러면 당연히 홍주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홍주병을 이끌었던 총대장이 누구냐면 지산 김복한이라는 분이죠. 홍성분들은 대부분 아시던데, 김복한 선생님. 이 지산 김복한도 김자진 집안이에요. 근데 학렬상으로는 김자진이 더 높아요. 학렬은 더 높아요. 근데 이제 워낙 대학자고 홍주병 총수다 보니까 백야 김자진이 요 지산 김복한 선생님한테 가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리정신이라든지 민족 수호 정신이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의병 정신을 계승을 하는 거죠. 지산 김복한 선생으로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게 이제 지산 김복한 선생한테 배운 이런 항일 의식이 백야 김자진이 만주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를 하는데 그 정신적 기반을 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자, 요게 김자진의 편지입니다. 그 유명한 편지입니다. 백야가 1889년생이니까 1901년이면 13, 그래, 우리나라 뭐 이렇게 하면 만으로 12, 13이란 말이죠. 이게 13살 아이가 쓴 글씨는 안 같죠, 선생님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연도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홍주병이라고 합니다. 요 분이죠? 지산 김복한 선생님? 네. 이게 지산 김복한 선생님 생가예요. 저희가 조사해서 다 찾아놨고, 요 앞에 가면 예전에 지산 김복한 선생님 생가라고 이렇게 이 표지목도 서 있어요. 요거죠? 홍주병. 이제 이 홍주병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는 거죠. 백야가. 그러면서 이제 항일의식을 형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계몽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실력 양성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백야 하면 또 떠오를 이미지가 뭐냐면 노비 해방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백야 김자진 노비 해방. 근데 백야도 이제 노비 해방을 하고 이제 민족 운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백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905년이지 않습니까? 4년 5년이죠. 이게 이제 백야가 독립운동을 하러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야?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민족운동에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일본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나가게 되는데, 자기도 봤더니 노비를 속박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야 김자진 집안의 노비는 자기다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독립운동을 하는 것처럼 이 노비들도 속박에서 풀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노비를 풀어줬다고 하죠. 그러니까 일제의 침략과 속박은 노비의 속박이다, 같은 개념이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실천을 하고 민족운동에 나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노비 해방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권 회복을 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이것부터 없어져야 된다는 거지. 빈부 기천, 인간 평등 실현, 이런 것들이 먼저 돼야 우리가 국권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비 해방을 단행했다라고 해요. 드디어 이제 직접적으로 민족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요거 한자로 써놔요. 호명학교 이렇게 쓰는 겁니다. 호명학교. 네. 이제 저기 충청도 되게 호서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호서 지역을 개명한다. 호서 지역을 밝게 빛내게 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호명학교를 세우는데, 이것도 이제 노비 해방하고 바로 다음에 이제 했다고 하니까 1906년에서 7년 사이에 설립된 것 같아요. 학교 건물이 62평이었다고 그러고요. 교지가 865평, 그 다음에 학생 수가 한 100여 명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08년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학교죠? 그러죠? 1908년에 100여 명 정도 학생은 상당히 큰 학교라고 하죠. 지금 조그만 초등학교 100명 안 넘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중등과가 있었고요. 소아과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법률 전문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권 회복이나 민족 정신을 교육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홍성 지역의 근대 교육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학교, 그러면 이제 호명학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갈산 중고등학교 운동장 옆이에요. 여기가 이제 호명학교 터고, 요걸 이제 멀리서 찍은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기록이 나와요. 요게
이게 대한매일신보라고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신문입니다. 그 영국이 베델이 발행했던 신문 대한매일신보 1908년 기사에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호서유잇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호명학교가 세워져서 호명학교가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당시 대한매일신보에 보도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가장 대표적인 신문은 그럼 대한매일신보거든요. 대한매일신보에 기록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좀 상당히 유명해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신문하고 또 개념이 좀 틀려요. 이게 신문이 4쪽밖에 안 되던 시절인데 이 호명학교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대한매일신보에 실릴 정도면 상당히 유명했던 학교고, 그러니까 홍성 쪽에 근대 교육을 이끌었던 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호명학교 세워서 이제 계몽운동 하던 백야가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울을 상경을 해서 이제 왜 서울로 가느냐? 이제 1907년경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백야 같은 경우는 계속 홍성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이 전 세계 돌아가는 움직임은 이제 서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걸 한번 피부로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 올라가서 그 당시 대표적인 신민회 회원들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당시 만났던 분들이 윤치성, 노백린, 유동열, 이갑 이런 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계몽운동을 전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백야가 상투를 하고 있었답니다. 서울로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서울로 올라가면서 상투를 잘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생들이, 이 유학자들이 상투를 잘랐다라는 의미는 상당히 큰 사상적 전환이 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잘랐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올라가면서 뭐라고 될까? 이제 완전히 계몽운동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노백민 선생 같은 경우는 무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분한테서 이제 뭐 군사학이라든지 병기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습득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호공학교 홍주지에 활동을 하십니다. 근데 백야가 이제 군자금 모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1910년. 서울에서 활동하시다가 나라가 망하면서 백야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국권 회복이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돈이 필요한데 노비 해방하고 토지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돈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독립 자금 모집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군자금 모집 활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간도 지역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군자금 모집을 하는데, 이 군자금 모집하기 전에 서울에서 이것도 이제 나라 망하기 전인데요. 서울에다가 이거 이창양행이라고 쓴 겁니다. 이창양행. 그리고 이건 염직회사라고 쓴 거예요. 이게 위장상점이에요. 위장상점.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맨날 들락날락거리면 금방 일본한테 잡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자파점이나 미곡상 이런 걸로 위장한 상점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쌀 사러 오는 건지 뭐 자파를 사러 오는 건지 독립운동 하러 오는 건지 모르도록. 그러니까 1910년대 독립운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백야는 이미 1910년대부터 이런 자파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염직회사라는 회사 만들고, 그 다음에 이창양해. 요거는 서울에 있었던 거고요. 이창양해가. 염직회사는 신의주에 있었습니다. 이 딱 답이 나오죠? 서울 신의주. 만주 가려면 신의주로 넘어가야 되니까 거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이창양해, 신의주에서는 염직회사, 이런 위장 상점들을 만들어서 이제 거점 활동을 하면서 군자금 모집을 하게 되죠. 그러다 1911년 6월에 체포가 되십니다. 이게 이제 백야 김자진의 첫 번째 체포입니다. 군자금 모집을 하다가 안승구, 민병옥, 김창수 이런 분들한테 군자금 모집을 하다가 체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노비들한테 해방한 것이 아니라 독립자금으로 썼어야 되는데 이걸 다 노비들한테 해방하다 보니까 군자금 모집하다가 이제 1911년 6월에 체포가 돼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2년형을 받아요. 2년형을.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투옥 생활을 하시다가 풀려나시게 됩니다. 이때 아주 유명한 사람을 만나요.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됐을 때 누구를 만나는지 아십니까? 백범 김구를 만납니다. 김자진이. 여기에 이제 김자진 체포 기사가 나오죠. 그리고 풀려나오신 다음에 드디어 뭐를 하냐면 광복회라는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단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1915년 7월 15일에 만들어집니다. 이제 대구 달성공원에서 만들어지는데, 총사령관은 박상진이라는 분이에요. 경주 출신이고, 그 다음에 뭐 우재룡, 권영만 이런 분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광복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말 국권회복운동은 두 가지 운동 노선으로 나뉜다고. 하나는 의병전쟁, 하나는 계몽운동이라고 그랬죠. 근데 1910년 넘어가서도 이런 특징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1910년에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도 의병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고요. 계몽운동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1910년대 독립운동 단체를 보면 뭐 독립의금부라든지 풍기강부단이라든지 민단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의병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고요. 그 다음에 한말의 계몽운동 계열을 계승한 단체들도 있어요. 달성친목의 조선국권 회복단. 근데 이런 단체들이 별도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광복회는 이런 의병 계열과 계몽운동 계열을 연합해서 만든 의병전쟁과 계몽운동 계열을 연합해서 만든 최초의 단체라고 합니다. 상당히 유명했던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광복회가요, 본부는 대구하고 경주에 있었어요. 그리고 전국에 지부도 만들어요. 팔도 지부. 이 팔도 지부가 전국에 그 당시 팔도지 않습니까?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지부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지부가 또 충청도 지부예요. 충청도 지부. 그 다음에 연락 거점을 만듭니다. 위장 상점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길림 광복회라는 걸 만들어요. 요게 이제 중요한데 1910년대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자금을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주에서 독립군을 양성을 해요. 그 독립군이 양성되면 국내로 진격해서 일본군하고 전투를 벌여서 나라를 되찾는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주에 거점이 있어야 되겠죠. 독립군 양성 기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광복회가 1915년 12월에 길림에다가 만주 본부를 만들어요. 이게 나중에 백야가 가서 활동하게 되는 기본이 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지부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던 게 바로 광복회라는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광복회가 결성했던 대구 달성공원이에요. 1915년 7월 15일 음력입니다. 여기서 이제 광복회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요분이 이제 박상진이라고 이제 광복회 총사령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울산 태생이고, 이제 경주에 사셨고, 요분이 이제 충청도 지부장 하셨던 분입니다. 김한종 의사라고.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무력 준비합니다. 그리고 무관을 양성을 하고, 군인을 양성을 해요. 그리고 행영부라는 걸 설치해서 의욕투쟁을 해요. 우리 친일파를 처단하러 다니세요. 그리고 기관을 설치합니다. 국내 주요 거점에다가. 그리고 독립전쟁을 벌인다. 이런 목표를 갖고 조직됐던 단체가 바로 광복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분들 대단하십니다. 현금 수송마차 공격해서요. 군자금 뺐고요. 일본인 광산 공격해요. 그리고 막 전국에다가 포고문 보내서 전국 부호들한테 의원금도 모집을 해요. 그리고 대표적인 친일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승원이나 박영화 이런 분들 처단 사건을 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1910년대 일본 경찰이 가장 골치 아팠던 단체가 바로 광복회예요. 자기들 무단 통치하는데 또 헌병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막 전국에 막 포고문이 날아갑니다. 광복회원들이 조국의 독립을 희망하는 광복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독립자금을 내라는 막 포고문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일본인 소유 광산 습격당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현금 수송마차 뺏기고 뭐 이런 활동을 했던 거죠. 1915년에서 18년까지. 예. 그때 백야는 뭐를 했느냐? 자금 조달을 합니다. 이 한자가 좀 어려운데 이거 위패제조 이렇게 쓴 겁니다. 예. 백야가 광복해서 주로 했던 거는 군자금 모집이에요. 일단 위패제조를 하다가 잡혔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들켰는데, 요때 아까 그 길림 광복회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이 독립군들 양성하는 일을 맡았던 분이 처음에는 누구냐면 그 황해도에서 의병장이었던 이진용이라는 분이 맡았어요. 근데 이분이 은산금강을 일본 애들 은산금강 공격하다 체포가 되세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딱 맞은 거죠. 만주 부사령인 이진용 선생이 체포됐고, 백야 김자진은 군자금 위조 사건으로 쫓기게 되고, 그래서 광복회 총사령 그래서 광복회 지도부가 백야를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하니까 일단 만주로 가서 이진용 선생을 내세워서 만주 부사령에 일을 해라. 그래서 만주로 파견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광복회에서 김자진을 만주로 파견 안 했으면 김자진도 체포됐죠. 만주로 가고 다음 달서부터 광복회원들 체포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5명이 현장에서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활동상으로 봤을 때 백야도 사형 아닌 무기징역을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다행히 만주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청산리 대첩의 기원은 요 광복에서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광복에서 자금도 많이 줘요. 7만 원 줍니다. 7만 원. 1917년에 7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걸 군자금으로 지원해서 만주 가서 활동하라고 보내죠. 어쨌든 그래서 만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활동이 끝나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만주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이 광복회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복회가 사실은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 단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김자진이 만주에서 항일 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김자진 판결문입니다. 요것도 이제 갈산에 가면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죠. 자, 이제 만주로 넘어가시게 되는데, 김자진 넘어가는데,
만주 길림에 가서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요거 대한독립선언서라는 거에 서명을 해요. 이거 대단한 성명서거든요. 요게 옛날에는 무독립선언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날짜가 좀 애매한데 1919년 음력 2월 이게 2월 며칠이더라. 그래서 이게 양력으로 하면 3월 1일이 넘어가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최초의 독립선언서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만주 길림에서 해외에서 독립운동했던 39명이 조선 독립선언을 합니다. 일본, 우리나라 자주국이고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는 걸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걸 대한독립선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이자 민주 자립국임을 선언한 게 바로 대한독립선언서고 우리 독립운동가 39명이 서명을 하게 되는데 서명하신 분들 보세요. 김교원, 신규식, 박은식, 안창호, 조소환, 김동상, 이시영, 이동영, 신채호, 유동혁, 김규식 쟁쟁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 김좌진이 들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좌진이 그때 그렇게 유명한 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김좌진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광복회라는 단체가 워낙 대단한 단체다 보니까 여기 만주 부사령으로 파견되다 보니까 인정해 준 거예요. 김좌진은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성명서에 김좌진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기관이 길림에서 만들어졌던 대한독립의금부라는 단체인데 그 단체가 길림군정사로 발전이 돼요. 1919년 3월에. 이 길림군정사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대한군정서라는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 이제 대한군정서가 청산리 대첩을 이끌게 되는 대표적인 부대인데 요게 이제 원래 중광단이라고요. 우리 그 민족 종교 중에 대종교 있습니다. 대종교. 나철, 오기오 이런 분들이 1909년에 단군교로 만들었다 1910년에 대종교로 만들어지는데 이 대종교는요 항일 투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라고 할 정도로 우리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대부분 대종교를 믿어요. 그 대종교가 1911년에 서간도에서 만든 걸 중광단이라는 단체입니다. 근데 이 단체가 나중에 대한정의단으로 발전을 하고요. 대한정의단이 1919년 12월에 대한군정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김좌진 같은 경우는 길림에서 길림군정서 활동하다 대한군정서로 오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대한군정서가 좀 복잡해요. 이 대종교들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만주에 대종교들 엄청 많아요. 그리고 군인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군사적으로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대한군정서의 대표적인 분이 총재가 서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길림군정서에 있는 김좌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간도에 있다가 북간도로 가는 거예요. 김좌진이. 그래서 대한군정서에 참여합니다. 총재가 서일이고. 그러니까 김좌진이 주로 뭐를 했겠습니까? 사령부. 이제 김좌진은 이때부터 만주에서 활동하면서 계속 군사부문만 책임을 져요. 그래서 군사부 총사령관을 맡습니다. 그래서 대한군정서에서 독립군을 양성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 대한군정서가 바로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북로군정서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게 공식 명칭은 대한군정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관영성소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교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좌진이 설치한 대한군정서의 사관영성소에서 독립군 간부들을 양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학도 배우고 병기사용법도 배우고 부대지휘법 역사 이런 걸 배웁니다. 그래서 이 대한군정서 사관영성소에서 배출한 300명 정도의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이게 1회 졸업생으로 끝나요? 1920년 9월 1회 졸업생이 나오는데 이게 300명 정도 가는데 이 300명 정도로 교성대라는 걸 만드는데 이분들이 청산리 대첩을 이끄는 주력 부대가 됩니다. 드디어 이제 청산리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요 이 북만주 쪽의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3.1 운동 이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1910년 나라 망하부터 열심히 만주에서 독립운동 기반을 마련을 해요. 그러면서 1920년대 3.1 운동 이후부터는 이 독립군들이 무기체계를 가지고 독립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920년 1월부터 국내로 막 진격작전을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그래서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국내로 계속 진격작전해서 일본군한테 타격을 줍니다. 압록강 두만강변에 있는. 그런데 1920년 6월에 우리 독립군 부대들이 넘어가서 일본군 소대병력을 전멸시키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일본군들이 추격을 합니다. 서간도 쪽으로, 만주 쪽으로. 그래서 삼둔자라는 곳에서 전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대규모 부대가 쳐들어오는데 그거를 무찌르는 사건을 우리가 봉오동 전투라고 합니다. 봉오동 전투. 그러니까 1920년 6월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 봉오동 전투 때 일본군이 150명이 전멸을 합니다. 만주에서. 근데 일본군들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독립군 부대들이 그렇게 화력이 뛰어난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면서 봉오동 전투 때 워낙 타격이 컸기 때문에 일본군이 생각을 다시 하는 거죠. 만주에서 활동하는 조선인 독립군 부대들은 오합지졸이 아니라는 거죠. 정규 군대에다가 명령체계도 정확하고 전술과 전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진압을 하면 도저히 진압할 수 없다라고 보고가 올라가고, 근데 이 당시는 1920년이지 않습니까? 만주는 중국 땅이죠. 일본군이 공식으로 넘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1920년 10월에 훈춘 사건이라는 걸 일으켜요. 저기 두만강변 가면 훈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일본 영사관이 있는데, 일본 애들이 돈, 자금을 지원해서 중국의 마적이라고 있어요. 마적? 중국 산적. 이 산적들한테 돈하고 무기를 대공해서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공격하게 해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다 얘기를 하는 거지. 외교시설이잖아, 일단 일본 영사관은. 중국 영토하는 일본 영사관을 왜 공격받도록 뒀느냐. 만주에 있는 일본 외교시설은 일본군이 직접 가서 경계 근무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병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간도출병이 돼요. 간도출병. 그래서 일본군이 상당히 많이 넘어와요. 그래서 일본군 19사단, 20사단, 2개 사단이 넘어옵니다. 이 2개 사단이 넘어와서 우리 독립군들하고 전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청산리 대첩이라고 합니다. 청산리 전투. 근데 학생들이 청산리 전투 그러면 딱 한 번 한 줄 알아, 김자진이. 아니에요. 일주일간 해요, 일주일간. 1920년 10월 21일에서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는데, 김자진만 한 건 아니에요. 김자진, 홍범도, 안무, 최진동, 여러 독립군 부대들이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전투도 상당히 많아요. 백운평, 완누구, 천수, 이게 다 지명 이름이에요. 어랑촌, 맹개골, 만기구, 시구, 천부산. 그러니까 청산리 일대 10개 정도의 전투를 합니다. 일본군하고 우리 독립군 부대하고.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대한군, 김자진이 한 건 백운평, 천수평, 어랑촌 전투가 대표적이에요. 10개 전투 중에서 한 3개 정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대한군정서군이 사령관은 김자진이었고, 나중소, 박영희, 이범석, 이런 분들이 대한군정서군의 주력을 이룹니다. 총기가 한 800정 정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예, 기관총이 4정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수류탄은 2000개 정도 있었고, 박격포까지 갖춘. 그러니까 화력이 상당하죠? 요게 이제 청산리 전투 기념탑이에요. 이 화룡엔 청산리에 가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청산리 대첩 기념 사진이에요. 국사교과서에도 들어가 있죠. 이게 대한군정서군 사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김자진인지 이게 대한군정서군인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되게 이제 이거를 청산리 대첩 기념 사진이라고 대한군정서군이라고 이제 학교에서 되게 그냥 인정하는 분위기. 그렇지만 어디 기록에도 이게 김자진이고 이게 대한군정서군이고 이런 기록은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봐서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이제 학자들이 봤을 때, 이건 대한군정서군이고 이게 김자진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뭐를 하시냐면 신민부라는 걸 조직합니다. 신민부. 여기 1925년 1월인데 요거 쉽게 말하면 만주에 있었던 자치정부예요. 뭐라고요? 정부. 그래서 김혁이라는 분이 중앙집행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부를 맡은 거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김자진은 군사부 위원장이죠. 요거 이제 국방 부분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제 백야 김자진 하면 청산리 전투 이후에는 무슨 활동을 했다? 신민부 활동을 했다. 이 신민부는 북만주 지역에 있었던 한인 자치 조직이다. 근데 여기서 백야는 주로 군사 부분 책임을 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민부가 이게 좀 역사라 좀 복잡한데, 요 김혁이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중앙집행위원장. 요 김혁위원을 일본 애들이 체포해 가요. 체포해 가면서 이 신민부에서 갈등이 생겨요. 무슨 갈등이 생기냐면, 김자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애들이 우리 중앙집행위원장을 잡아갔으니까 더 무력 준비를 열심히 해서 계속 무장투쟁을 전개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다른 분들, 이제 민사부 같은, 이제 행정부 책임을 맡았던 분들은 아니다. 더욱더 한인 자치에 주력해서 실력을 더 키워야 된다라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민정파하고 군정파로 분리가 돼요. 당연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 자, 김자진은 신민부가 민정파하고 군정파로 나뉘어졌어요. 어디를 이끌었겠습니까? 그렇죠. 군정파를 이끌으신 거죠. 학습 효과 대단한데? 예. 군정파를 이끌게 됩니다. 왜? 군사부분 책임자였기 때문에 계속 항일투쟁을 하고 무장투쟁을 하잖아요. 김자진은요, 만주에서 활동하는 동안 항상 일관돼요. 무장투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무장투쟁, 계속 무장투쟁해요. 군대 양성에서 무장투쟁하자. 모든 목적이 다 무장투쟁으로 일관이 돼요.
이때 뭐를 수용하느냐? 무정부주의라는 걸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농촌 자체에 주력을 합니다. 백야는 우리 한인들의 생활 개선이라든지 영농방법 개선 이런 것들에 열심히 주력을 하셨던 것이 바로 한족총연합회인데, 잘 돌아가고 있었을 시점인데 한족총연합회가 결성되고 얼마 안 있다가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백야의 순국입니다. 이 백야가 순국한 다음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그 김자진 순국 특집 기사를 계속 내요. 김자진의 삶, 그래서 1, 2, 3, 4, 5, 6, 7, 8 계속 나와요.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이제 특집 기사를 막 실어요. 근데 이 김자진의 순국 소식이 국내로 전해지면서 이게 충격이 컸어요. 왜 그러냐면 백야가 죽었다는 게 큰 충격이었고, 이해되셨죠? 그리고 백야를 암살한 게 한국 사람이라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자, 이제 문제는 이거죠. 왜? 박상실이 왜? 이 왜가 중요한데. 자, 일단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라는 개념은 일단 우리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 맞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 단체 맞습니다. 이념이 틀린 거지. 근데 이분들이 왜 죽였느냐? 박상실이 죽인 건 맞아요. 이건 확실해요. 확실한데 이 배우가 있어요.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는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간부가 있어요. 김봉한이라고. 이 사람이 일본, 그러니까 하얼빈 일본 총영사관에 매수가 된 거예요. 연도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30년이죠. 이제 일본이 이 만주를 침략하려고 막 계획을 막 세우던 때란 말이죠. 만주 사변 일으키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주 지역에, 북만주 지역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독립운동 세력들이 너무 강력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민족주의 계열하고 사회주의 계열하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세력을 동시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서로 반대파의 한 사람을 매수를 해서 반대편의 지도자를 암살을 하면 서로 붕괴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얼빈 일본 총영사관에서 매수한 것이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간부 김봉한이고, 그 사람이 이제 박상실을 시켜서 백야를 암살한 거죠. 그러니까 박상실이 한 거 맞고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에서 지시한 거 맞는데 만주총국에서 한 건 아니고 거기에 김봉한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일본 제국주의가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백야는 박상실에 의해서 순국을 하지만 그 배경에는 일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만주에 가면 여기 이제 가보신 분 계시죠? 여기 이제 순국 장소예요. 여기가 아주 잘 해놨어요. 만주 항일 유적지 중에 김자진 순국지가 제일 잘 돼 있어요. 제일 잘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잘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하여튼 금성정미서 터라고 그러고 저 태극기 있는 데가. 네. 그리고 가면 이제 백야 이렇게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이렇게 순국지 금성정미서 터. 근데 이제 정확하게 여긴지는 고증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근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고증을 해놨고, 이건 입구입니다. 입구. 그래서 이 앞에 주차할 수 있고 들어가서 이제 참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근데 백야 김자진의 삶을 쭉 봤는데 일단 김자진의 삶을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선생님들,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다 그런 거지. 안동김 씨 명문 고족 집안이죠. 그렇죠? 집도 부자예요. 그렇죠? 이분은 그냥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어요. 그 많은 재산하고 그 많은 권력이 있을 텐데. 근데 굳이 독립운동의 길로 나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난의 길을 겪게가 되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만주에서의 청산리 대처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거. 호명학교도 설립을 했고요. 그렇죠? 기홍학회 활동도 하고, 신민회원들하고 활동도 하고, 그 다음 노비해방도 하고, 그리고 광복회 활동도 했다라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백야가 이제 만주로 가게 되는 계기도 광복회에서 길림 만주 부사령을 파견하면서 이제 그리 가게 되셨다라는 것. 그리고 백야는 단 한 번도 만주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만주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독립운동의 핵심은 만주에서 독립군을 길러서 국내로 진격해서 우리 스스로가 독립을 쟁취하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독립전쟁론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실력을 키워서 무기를 구입하고 군대를 양성해서 실력이 키워지면 국내로 진격작전을 해서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자. 이걸 이제 우리가 독립전쟁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독립전쟁론으로 해서 최적지는 어디다? 만주라고 본 거예요.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최적지는 만주라고 봤기 때문에 만주에서 계속해서 독립군 양성에만 주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뭐만 생각했다? 무장투쟁만을 생각했다라는 것. 이게 이제 백야 항일투쟁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고 무장투쟁만 주장했다는 건 아니죠. 신민부나 한족총연합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만주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생활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노력에도 상당히 노력을 했고, 또 교육 사업에도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야의
민족운동의 출발이 호명학교라고 봐야 되는 거죠. 노비해방은 민족운동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교육가로도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민부는 한족총연합 할 때 만주에서 학교를 50개 정도 세웠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만주에 가면 제가 학교 이름 까먹었는데 김자진이 세웠던 학교가 지금도 있어요. 맞다. 해림 소학교. 거기 가면 이제 막 애들 공연도 해주고 그러죠. 그게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해요. 실험 소학교 맞다. 그런 것처럼 교육자이면서 독립운동 가면서 애국 계몽운동가였던 그런 분이 바로 백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의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